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진료하고 있는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비온 뒤 지금 네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웨이도염이나 뭐 이렇게 고막 바깥쪽에 귓길에 생기는 질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제 강의 형식으로도 하고 뭐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건데, 중간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뭐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보면서 읽고 답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화면을 한번 찍을 수 있나요? 자, 요거 기사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이게 요약해 보면 뭐냐면은 이 개그맨 오정태 씨가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지럼증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귀지를 뺐더니 괜찮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가능하냐? 어, 제가 고막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귀지만 가지고 어지럼증을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제 한 표고요. 아마 중간에 뭐가 빠진 게 있겠죠. 뭐 여기 보시면은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 어지럼증이 생겼다 그랬는데 머리 부딪히고 나서는 이제 어지럼 생길 수 있어요. 이석증도 생길 수 있고 뇌진탕 때문에 어지러운 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귀지 때문에 어지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심각한 질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건 이제 어, 조금 이제 왜곡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질문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이제 PPT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귀 바깥 귀길이라고 그러죠. 웨이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구조를 먼저 조금 알아야지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이 PPT 한번 띄워주시죠. 아, 예, 좋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사람 머리 이렇게 반을 해서 이게 귓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가 귀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연골이에요. 그 삼겹살을 보면 오돌뼈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연골이고요. 여기가 고막, 여러분 잘 아시는 고막이고 고막 뒤에는 뼈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소골이라는 몸에서 제일 작은 뼈들이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뒤에 이제 달팽이관이라는 달팽이처럼 생긴 요게 있습니다. 이게 청각기관이고 요 위에는 반고리관이라 그래서 반지처럼 생겼죠. 반고리. 그래서 반고리관이고 여기는 전정기관이라고 이석이 들어있는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이랑 전정기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기관이랑 청각기관이랑 붙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요 이제 반고리관이라는 데는 회전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은 X, Y, Z축으로 세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 수직으로. 자, 이건 넘어가고 우리 오늘은 이제 웨이도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웨이도가 어디냐? 여기에요. 고막에서 귓구멍까지 여기를 웨이도라고 하고요. 웨이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연골 부위예요, 연골. 말랑말랑하고. 그 안쪽은 골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말랑말랑하게 좀 부드럽고 안에 조직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뼈에 바로 피부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상처가 나면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요. 털도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귀에 털 있는 거 아시죠? 코털처럼 털이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안쪽은 털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귀지는 여기서 이제 귀지랑 이 피지 분비물들이 이게 귀를 보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이렇게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귀지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건 제거하면 안 돼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예. 귀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막이나 피부에서부터 생기죠. 귀지가 뭐냐면은 우리 그 때예요, 때. 쉽게 말하면 각질, 케라틴 요거랑 분비물들이 피지선에서 나온 분비물들, 그 여러 면역 작용을 하는 분비물들이 섞여가지고 귀에 이제 피부 겉에 코팅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점점 밖으로 자라가지고 이 또 떨어지게 돼 있어 이쪽으로. 그 귀지가 이제 그냥 놔둬도 밖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 필요 없잖아요, 이거 굳이. 여기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뭐가 막 만져지고 뭐 그러면 뭐 그냥 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면봉이나 뭘 써가지고 여기 있는 걸 밖으로 끌고 내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안 들리는 거 아닌 이상요. 그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밖으로 끌어나가기보다 귀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 보고 그냥 막 쓰시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또 다시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겠죠. 뭉쳐 있으면. 근데 점점 이제 귀지가 안에서 쌓여요. 귀지 떡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실제. 귀지 떡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떡처럼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오정택님 기사 보신 분 알겠지만 코딱지 같은 게 여기 꽉 차 있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여기 꽉 차 있어. 심한 분들은 모르고 안 들린다고 병원에 오거든요. 병원에 와서 귀를 딱 보면은 여기 이제 고막이 안 보이고 검은 게 귀지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파요. 막 파요. 근데 끝까지 못 파는 환자분이 많이 기다리는데 이거 한 분 팔려면 30분 걸립니다. 끝까지 파보면 제가 파본 적이 있는데 30분 정도 걸려갖고 끝까지 파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파다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물약 같은 거 드리고 잘 넣으시고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오라 그러면은 물약이 어느 정도 녹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서 또 빼기 쉬운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거하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청력이 좋아져가지고 만족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 떡이 생길 정도로 귀지가 쌓이는 제일 큰 원인은 뭐다? 자꾸 파서 그렇다. 면봉을 자꾸 쓰거나 귓구멍을 쑤시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어폰 많이 쓰시는 분도 요런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씹을 때요. 밥 먹고 이렇게 씹을 때 턱뼈가 움직이면요. 귓구멍의 앞쪽은 턱뼈거든요. 이게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씹어보면 아시는데 이 귓구멍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게 귓구멍이 앞뒤로 이렇게 좁았다 펴졌다 하면서 이 귀지를 또 이제 밖으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요런 운동을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씹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계속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겠죠, 움직이기가. 그러면은 귀지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고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도 이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귀에 그렇게 웨이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씩 볼게요. 웨이도는 이렇게 생겼고 돌출이나 이 귀가 이제 덜 생긴 이런 질환도 많이 있고요. 이거 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건 복잡한 내용은 빼고요. 귀가 보시면은 이렇게 똑바로 안 돼 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하수도처럼. 하수도 이렇게 벌레 못 들어오고 꺾인 거죠. 똑같아요. 벌레 못 들어오게 하고 물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려 고막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번 언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귀가 보호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웨이도염이죠. 예, 귓구멍인데 구멍 여기 있는데 고막이 안 보이죠. 이게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웨이도염 때문에 안에 무슨 이제 고름이나 이런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갖고 이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환자분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 정도면.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수영장이나 이제 드럼을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면봉으로 막 이렇게 귀하다가 세균이 같이 들어가고 면봉을 쓰면 아까 제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 생긴다 그랬죠. 상처가 생기면은 균이 글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오셔야죠. 병원에 오시면은 귀에다가 넣는 물약을 드리거나 먹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요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치료가 돼요. 크게 뭐 문제되는 병은 아닌데 많이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 혐오스럽죠? 벌레예요. 보시면 여기 다리 있고 다리 이렇게 다리 있는데 머리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귓구멍에 벌레 가끔 들어가요. 바퀴벌레 들어가고 모기도 들어가고 파리도 잘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지가 나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빼야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빼냐?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잡아서 빼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나오려고 다리를 막 벽에 박고 이러니까 여기 피도 나고 다리는 박혀 있으니까 머리만 뜯겨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가시고 만약에 이런 걸로 응급실을 가시면은 요새는 이걸로 응급실 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시면은 옛날에는 기름이나 뭐 이런 약품으로 벌레를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빼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건 집에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병원 꼭 가셔가지고 빼셔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많이 놀라셨는데 빨리 없애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빼주시고
자, 잠깐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 먼저 귀지를 파려고 하는데 평안한 가을님 귀지를 파려고 하는데 면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비용이요. 돈이 많이 안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귀지 제거가 10,000원이 안 될 텐데 아마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돈 받는 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봉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면봉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는 면봉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쓰고 계시고 굳이 만약에 하실 거면 차라리 스텐 귀이개가 더 안전해요. 면봉보다. 면봉은 이제 두껍기 때문에 귀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귀이개는 이게 긁어내는 게 그래도 있어서 상처 안 나게 살살 잘 기술적으로 하시면은 그렇게 괜찮으실 것 같고 귀이개 아니면 핀셋으로 이제 잡아서 빼는 게 제일 저도 면봉은 절대 안 쓰고 귀이개나 핀셋 같은 걸로 가끔 이제 하긴 해요. 근데 가렵다고 긁으면은 그건 상처가 쉽게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막상 파려면 나오지 않는다. 별로 사실은 귀지가 많다고 생각돼서 오셔도 많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좋은데 만약에 뭐 10,000원 아껴주시고 그러면은 요새는 핸드폰에다 이렇게 달아갖고 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집에서 보시면 돼요. 보시고 집에서 뺄 수 있으면 빼시고 안 되겠으면 병원 가시고 그냥 그 정도로 타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트렌드 메이커님 수영을 하고 난 뒤에 생긴 증상인데 귀에 물이 들어가서 빼려는데 안 돼.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웨이도염이죠. 예, 전형적인 웨이도염 증상이에요. 물을 빼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물 빼면 이게 막 여러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나와있는데 이게 물 들어갔을 때 제일 어떻게 빼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해서 통통 뛰는 거. 근데 그러기도 안 되면 드라이어나 선풍기 같은 걸로 바람으로 말리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먹먹한 것 같다고 해서 면봉을 막 쓰고 그러면 이제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약간 억울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안 건드렸는데 또 이런 염증이 생겼을 수 있는데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안 건드려도 물에 세균이 많고 웨이도에 이미 상처가 있는 상태면 염증이 또 잘 생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보통은 이제 먹먹한 게 하루는 안 가요. 수영한 다음에 물이 하루 동안 계속 거기 귀에 차 있진 않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귓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말라요. 몇 시간 있으면. 근데 안 마르고 계속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웨이도염이 맞고요. 저거는 진물 나왔다 그러시니까 웨이도염이고 안 좋은 냄새 나는 것도 웨이도염에 고름 같은 게 나오면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세균은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지금 막 진물이 막 흘렀으면 이건 확실한데 혹시나 면봉을 이렇게 닦았더니 노란 게 나오고 면봉에서 냄새 난다. 이래서 오시는 분 이거는 좀 애매해. 이거 웨이도염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귀에는 아까 제가 귀지 말씀 있다고 원래 있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면봉으로 물 묻혀서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 그게 노랗게 닦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냄새 나는 거는 뭐 약간 안 좋은 냄새는 몸에서 날 수 있죠. 예. 고름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닦아서 나오는 정도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데 베개에 막 젖어 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럴 때는 웨이도염이고 중이염일 수도 있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통증이 있으시다 그랬나? 통증은 없으신가 보네. 통증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웨이도염 있는 거고요. 그럼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잘 나으셨나 봐. 병원 안 가시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럴 때는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꼬미토리님. 다른 사람이 썼던 에어팟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중고를 샀을 때 일단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균은요, 지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귓구멍에서 세균이 자라는데 에어팟으로 세균이 붙었겠죠. 뭐 어느 정도 붙었을 거예요. 그 에어팟을 밖에 딱 빼놓으면은 거기서 세균이 계속 자라냐?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항상 이런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찝찝하시면 우리 알코올 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한번 닦아주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생각보다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솜으로 한번 찝찝하시면 닦고 쓰시면 될 것 같아. 예. 저도 중고로 씁니다. 잃어버려서 한번 사서 썼는데,
그 정도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콜로 한번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연님. 일어나기 심한 정도로 어지러움일 때 응급실 가야 되나요? 가야죠. 일어나기 힘들면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응급실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해요. 응급실 가기 어려운데, 일단은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시면 구급차를 타고 가셔야 될 정도면 가셔야 되고, 만약에 가서서 이제 가면 MRI 같은 거 찍을 거예요. MRI 찍고, 우리가 이 어지러움일 때 제일 응급은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긴 경우는 혈관을 뚫어야 되고 이런 처치들을 안 하면은 더 심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가셔서 MRI는 찍어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뇌혈관이나 머리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귀 쪽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때부터는 뭐 응급은 아닙니다. 이제 응급이 아니란 건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치료를 지금 당장 안 하면은 더 심한 상황이 된다. 그게 아니라서 응급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뭐 가셔서 그냥 이석증이면 뭐 다시 돌 다 집어넣고 뭐 아니면 뭐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사실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당일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은 병원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다음날 외래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가셔 가지고 기본적인 처치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약물이나 이런 걸로 어지럼증을 일단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쪼끔 가라앉히고 다음날 외래로 가셔서 이 조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내일 병원 외래로 가실 수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어 이 어지럼증이 꼭 응급실을 가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외래로 가실 수 있으면 외래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 안진 검사를 하고 어지러움이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게 사실은 진단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목이나 다른 신경 문제일지 몰라서 아까 이 어지럼증 있으셨던 분이시겠죠? 예. 음. 어지럼증 아니시네? 처음 올리신 분이신가? 예. 근데 지금 주 증상이 두통. 두통. 요새 그 두통 때문에 이비인후과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이 신경과 교수거든요. 제 동생이 저번에 비온 뒤에 한번 나왔었는데 배정훈이라고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데 걔 신경과 교수. 그 정훈이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얘기를 좀 하는데 두통으로 이비인후과 오시는 분들이 요새 상당히 좀 많고요. 근데 이게 좀 어디까지나 두통은 신경과 질환입니다. 머리 쪽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과 질환이고 두통 때문에 그러신 거면은 신경과랑 좀 부비동염은 정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경과가 일단 두통은 메인일 것 같고요. 신경과에서 뭐 진단이 좀 애매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 귀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뭐 어지럼증이랑 같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두통은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이 신경과니까 신경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의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의 쪽은 제가 선입견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얼굴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전두동 염증이 보인다. 항생제 먹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제 귀를 보는 교수는 근데 뭐 이비인후과 전문이긴 하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코 보시는 교수님한테 진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드리면 일단 전두동에 염증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부비동염의 일종이고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요. 전두동은 여기거든요. 앞쪽 이마. 그래서 이런 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면 또 통증이 생기는 거 있어요. 코 옆쪽은 이 전두동이 아니고 상악동이라는 데예요. 근데 뭐 엑스레이에서 여기도 차 있으면은 여기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위치는 하여튼 여기 전두동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상악동은 여기. 그렇습니다.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제가 볼 때는 철기님 증상이 완벽하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고거는 예. 올 수는 있겠지만 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네요. 네. 그래요. 일단은 질문은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오정태 씨에서 귀지가 많이 쌓이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제가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와중에서 제가 귀지가 너무 심하게 쌓이거나 병이 너무 심하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귀지가 이제 이런 때라 그랬죠. 그래서 때가 안에 꽉 차고 때는 이제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많습니다. 이 단백질, 부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이 거기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고요.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고막이 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고막 바깥쪽이 웨이도라 그랬고 웨이도염은 이 웨이도에 생기는 염증인데 이게 고막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고막이 녹아요. 그러면 이제 고막은 어떤 배리어 역할도 하거든요. 물론 소리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웨이도와 고막 뒤쪽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녹아버리니까 균이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더 들어가면은 이제 중이염이 되는 거고요. 중이염은 달팽이관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 심해지면 달팽이관까지 염증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달팽이관에 염증이 생기면 내이염이라는 게 생기고요. 내이염의 증상은 난청과 평형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도염이 너무 심하고 치료가 안 되고 오래 깔린 상태에서는 악화가 점점 되다 보면 이런 이제 영구적인 난청이나 갑자기 심한 이제 어지럼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정태 씨가 이거 귀지를 제거하고 완전히 좋아졌다 그러는 기사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까지 염증이 간 경우에는요. 귀지를 제거하더라도 염증이 계속 안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될 거고 사실은 그거는 회복이 조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내이염이 생긴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오정태 씨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자,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귀질환들이 그럼 뭐가 있냐? 이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우리 대표적인 게 삼형제 있어요.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세부적이고 유병률이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병률이 적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 걸릴 확률이 적다는 얘기고 병원에서도 사실 진단받는 분이 뭐 1년에 한두 명 계실까 말까니까 사실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석증, 이제 보통 이석증이고 아니면 이제 전정신경염, 메니에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경과 선생님들은 머리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바이아스가 생기죠. 저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한번 걸러주신 이비인후과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 거고 이비인후과 선생님, 신경과 선생님들은 저희가 걸러드린 신경과 환자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부위에 많다는 게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팩트는 이석증이 제일 많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첫 번째 어지러움 생겼을 때 의심하셔야 될 건 내가 이석증은 아닌가. 그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석증은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본인이 겪었던 어지럼증이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상한 블로그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정보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잘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러면은 질문이 한 2개 들어와서 질문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넘어갈게요. DH 김님, 예전에 귀이개 면봉 사용 과정에서 웨이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지혈이, 어, 어, 실신까지 하셨다고요? 그렇구나. 그래, 일단은요, 웨이도는 큰 혈관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지혈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지혈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읽힙니다. 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큰 동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혈은 어느 정도 피가 나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환자분이 아니지. DH 김님께서 혈액 응고에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닌 이상, 이제 모세혈관이나 이런 데서 터지는 피는 어쨌든 시간 지나고 막아놓기만 하면, 눌러놓기만 하면 지혈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수술을 항상 귀 피부를 이제 열어서 하기 때문에 지혈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피가 났을 때 지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혈 소독 과정에서 현기증으로 실신을 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실신은요, 뭐냐면 실신은 뭐냐면 기절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억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기억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실신이라 그래요. 이게 실신을 했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신했을 때는 이제 신경과, 실신 안 하고 어지러울 때는 이비인후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DH님께서 기억을 잃으시고 기절을 하신 거면 이게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긴장을 해서 샜을 때 원래 미주신경성 실신이 좀 생기거든요.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거나 기절했을, 긴장했을 때.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우리가 소독을 하거나 귀에다가 이제 소독 물을 넣거나 이제 석션을 하거나 이렇게 온도가 막 변하면은 어지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귀에다 따뜻한 귓구멍 안에 온도를 바꾸면 눈이 막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칼로릭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현기증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또 둘 다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현기증이 생기고 막 돌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미주신경성 실신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질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혈만 잘 됐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DH님은요. 자, 그다음에 이거 아이디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무실 은따. 네, 아니길 바라면서. 네. 화낼 때마다 갑자기 좀 어지럽고 두통도 조금씩 생깁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면 이관이 개방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관이 개방되는 거는요,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거는 제가 아는 바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말을 많이 했을 때, 노래 불렀을 때, 이렇게, 이런 거를 뭔가 행동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이관 개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화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둘 다 이제 모든 지금 말씀드린 앞에 거랑 다 이제 얘기해 보면은 뭔가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많이 했을 때는 화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관 개방증이 맞는지부터 조금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개방성 이관은 특징적으로 증상이 자기 목소리만 울려 들리고 외부 소리는 안 울리는데 자기 목소리만 울려 들리고 숨 쉴 때 귀에서 펄럭펄럭거리거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요런 현상이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겼었고 은따님께서 이게 진짜 생겼다면 개방성 이관증일 수 있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개방성 이관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 돼요. 아니면 눕거나. 근데 갑자기 화내다가 누우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개 이렇게 잠깐 숙이고 이렇게 계시면 화도 좀 가라앉히시고 개방성 이관증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완화되냐면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얼굴 쪽에 충혈이 되면요. 이관이 이제 관 벽이 충혈이 되면서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방성 이관증일 때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관을.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고막이 빨려 들어가고 중이염 생기니까 그거 코를 다시 말씀드리면 코를 이렇게 해서 이관을 탁 닫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관을 닫아보니 이거 어떻게 닫는 거냐면 우리 컵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붙잖아요, 컵이. 그거 똑같은 원리로 이관을 닫는 건데 그러면은 고막 뒤쪽에 이제 압력이 걸리겠죠. 근데 이관보다는 고막이 더 얇거든요. 그러니까 고막이 점점 빨려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되는 것 같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여 보시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광씨님 강의 잘 듣고 예, 감사합니다. 미호크님 중이염은 어떻게 하죠?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중이염이라 그러면 이제 만성 중이염이시겠죠. 아마도요. 급성 중이염은 정의가 한 달 내로 치료가 되는 게 급성 중이염이기 때문에 급성은 아닐 것 같아요. 만성 중이염이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게 만성 중이염인데 만성 중이염은 사실은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막이 빵꾸가 나는 경우에는 고막을 막는 수술이 있고요. 고막에 빵꾸만 난 게 아니라 뒤에 여기 고막 뒤쪽에 이제 유양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수술을 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이제 전신만 취하고 한 3-4시간 걸리는 이제 큰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치료는 되는데 뭐 재발률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80% 정도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기 이비인후과 이제 귀하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지만 제일 완벽하고 확실한 이제 치료 방법은 개방형 유양동 절제술이라는 굉장히 파괴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귀의 구조를 달팽이관이랑 최소한만 남기고 다 없애고 귓구멍을 확 넓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중이염이 생길 때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청력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쪼끔 고생스러운 게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일단 병원 가셔 가지고 수술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성 중이염이시면요. 자,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님. 매일 귀이개로 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 파면 안 좋다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했죠. 그래서 아예 안 파고 살아야 되나요? 파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안 파고 살아도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안 파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귀지는 점점 바깥으로 자라서 밀려나서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안 파도 안 건드려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간혹 가다가 이게 100%는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의해서 밖으로 좌절로 이렇게 나오는 기전이 이제 손상이 되시거나 잘 안 좋으신 분들은 귀지가 안으로 그냥 계속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첫 증상이 청력이 떨어질 겁니다, 막혀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비인후과 가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귀지를 뺀 다음에 환자분은 귀지가 저절로 안 떨어지는 귀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청소를 좀 받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 받으시면 돼요. 그때그때 맞춰서 아니면 수술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네, 관리만 하시면 되고요. 예, 참고로 여러분 물귀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물귀지가 있는데 물귀지가 사실 동양에는 거의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많고 재밌는 거는 물귀지가 있는 분들은 그 뭐라 그러지? 암내라 그러나 겨드랑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라 가지고 물귀지는 겨드랑이 냄새가 많이 채취라고 그러죠. 좋게 표현합시다. 채취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게 이제 서양인 쪽에 유전자에 같이 이제 들어있는 거라서 그렇고요. 이 물귀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밖으로 다 말라서 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 뭐 일본에서 이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본 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귀지가 쪼끔 이제 그래도 웨이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쪼끔 높다고는 합니다. 건조한 귀지보다는요. 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교양으로. 자, 그 웨이도염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약 발라도 계속 재발요. 예. 예. 웨이도염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면은 뭔가 이제 웨이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시거나 웨이도의 보호 기전이 파괴된 상태로 보여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은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 중에 귀가 웨이도염 자꾸 생기고 귀가 자꾸 가렵다 그러는 분들 막 귀 계속 가려워서 파고 파면 또 상처 나서 가렵고 염증 생기고 계속 악순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거는 쪼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약은 뭘 바를지 모르시겠는데 사실 연고를 본인이 이렇게 귀에다 바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내를 드리냐면 그 식초 가지고 세척액을 만들어서 그냥 세척하라고 안내 드리거든요. 세척액 만드는 레시피는 병원마다 쪼끔씩 다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병원 가셔서 이제 알려주시는 데 있으면 되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뭐 1:1 아니면 뭐 3:1 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 가지고 귀 세척하고 드라이하고 요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고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인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고렇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벨라베님. 예. 누군지 알겠는데요, 왠지. 예. 그래서 예. 귀지가 뭉쳐서 손톱으로 긁히면 나요. 이럴 땐 어떻게 닦아야 되나요? 그 손톱이 사실 두껍기 때문에요. 긁어서 나오는 정도면 사실 깊게 들어가진 못해요. 그냥 뭐 이제 긁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손톱을 기른 상태에서 안쪽까지 막 이렇게 긁으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고 너무 안쪽까지는 하지 마시라. 그냥 고렇게만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질문 볼까요? 만두기, 만두기. 예, 그래요. 이게 혈중이 아마 있으셨던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 만두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저기 격투기 하시는 분들 그 레슬링이나 이런 거 하시면 귀가 막 이렇게 만두처럼 생겼죠. 브로콜리 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길에서 만나면 피하라 그러잖아요. 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왜 생기냐면요. 귀에 자꾸 상처가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 눌려가지고 피가 자꾸 터지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그래서 이게 혈종이 자꾸 생기는 경우에 그렇게 만두기가 되는데 이게 혈종은 생기고 나서 이제 뭐 몇 주 안에 피 뽑아내고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지는데 그거를 치료 안 하고 몇 달 깔려 있으면 혈종이 굳으면서 연골화가 되고 딱딱하게 변해요. 그래서 만두기는 실제로는 딱딱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성형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계혈종이 생기면 그때그때 병원 가셔가지고 혈종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이라는 거는 이제 먹는 약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혈종 뽑고 거기를 꼬매버렸어요. 그냥 덴탈로 어플라이로 이렇게 꼬매버렸는데 아니면 뭐 거기를 이제 뭐 보청기 같이 이렇게 눌러놓는 걸로 이렇게 눌러놓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초치로는 먼저 혈종을 뽑아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탐세톤이라 그래요. 트리암시놀론 계열의 스테로이드를 안에다가 다시 채워요. 뭐 다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1cc 뽑았으면 0.5cc 반 정도 채우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흡수가 되면서 같이 유착이 되고 혈종을 재발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치료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계속 해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한 5번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다 꺼내고 꼬매거나 아니면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보존하는 이게 그러니까 캐스크를 만드는 거죠. 기브스처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그냥 열고 피 빼고 이제 꼬매면 끝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고요. 뭐 간혹 합니다. 뭐 아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게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이님, 5년 전부터 귀지가 많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귀지를 파내고 있습니다. 귀지가 뭐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병적인 거는 사실은 많지 않을 거고요.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귀지일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내시경 괜찮은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좀 와서 빼야 그럴 정도면 생기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기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에 이제 모이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물론 귀에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귀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귀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가셔서 그냥 그렇게 제거하시면 돼요. 다음 오영도님. 메니에르와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이거 아주 힘드시겠죠. 이 둘 다 재발을 아주 잘하는 병이에요. 근데 근데 이석증은 재발 안 할 수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자주 하긴 하지만 운 좋으면 그냥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데요. 메니에르는 조금 달라요. 메니에르는 질환 자체가 재발을 해야지 진단이 되는 질환이에요. 메니에르 진단 기준이 2번 이상의 이런 똑같은 어지럼증 있어야지 메니에르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으면 이거는 환자분은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치료가 좀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니에르는 재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조절. 짠 음식 피하고 물 많이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 이뇨제 그리고 메네스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래도 안 되면 이제 항생제를 귀에다 넣어서 평형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치료를 하게 돼요. 젠타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먹는 항생제가 이게 먹지 않아요. 이게 세균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귀의 청각 평형 기능, 평형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독성이 있거든요. 귀 독성이 있는 항생제라서 이거를 귀 안으로 직접 주입해서 떨어뜨립니다. 메니에르는 어지럼증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평형 기능이 나빴다 좋았다 이게 반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떨어뜨리는 컨셉이에요. 효과는 좋아요. 실제로 완치율이
그러니까 완치를 하면 2년 내로 메니에를 재발을 안 하는 확률이 85%나 돼요. 90%까지도 보고되고요. 그러니까 효과는 좋아요. 네, 주사를 하면 평형 기능이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는 기간이 있겠죠. 그 떨어지는 기간 한 1,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아주 길게는 한 6달까지도 조금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발작같이 심한 어지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흔히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메니에는 그런 단계로 이제 재발을 방지하면 되고요. 이석증은 사실 이거는 그냥 재발할 때 그때그때 오셔서 돌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석증은 재발해도 1, 2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내 재발을 방지하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두 가지. 비타민 D하고 칼슘 보충제 챙겨 먹기. 골다공증이랑 이게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챙겨 드시고 영양제로. 두 번째는 베개 높게 베기. 이게 베개를 머리가 땅이랑 평평한 순간에 돌이 많이 흘러 들어가기 쉬운 자세가 되거든요. 달팽이관으로. 그래서 아까 달팽이관이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우면은 이게 떨어뜨리기 쉽긴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개를 높게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HKYK님 귀 쪽 조직 검사를 했다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셨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내로 검사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추가 검사, 그러니까 면역 조직 항염 이런 거는요. 이건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는 지금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그 떼는 조직에서 뭔가 다른 게 의심되는 게 있을 때 이거 추가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종이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쁘게는 암이 의심이 된다거나 좀 양성 종양인 경우에 이럴 때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하면은 이게 어떤 종류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간 단계고 그거 다 끝나면 아마 최종 컨펌을 해주실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볼 때 최근에 하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귀 쪽은 암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결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리님, 중학생 남자애가 유난히 귀지가 많이 예. 그래요. 이거 사실 저도 초등학교까지는 귀지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이게 빼주시고, 이비인후과 가서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돼도 나중에 커서는 그냥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원래 초중학생, 중학생은 우리 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안 다치게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잘 꺼내주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뺄 수 있을 정도면은 병원 안 가시고 뺄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수면 검사 치료로 이관계방증? 수면 검사? 수면 방원 검사 얘기하시는 거면 이건 코골이 검사인데 수면 무호흡이랑 이관계방증이랑은 관계 없습니다. 수면 검사는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양쪽 귀볼 중 한쪽에 이거 사실 저는 이거 정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근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거 논문을 같이 좀 잘 해주시던지 너무 별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서 제가 일단 알기로는 무슨 병이 걸리는 경우인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네, 만약에 저게 굉장히 이게 만약에 팩트면은 흥미로운 주제죠. 그럼 이런 흥미로운 주제에는 많은 의사 선생님이나 연구자분들이 다 들러붙어서 연구를 더 할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더 연구가 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믿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귓볼 주름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인 거는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명이 갑자기 생기면 초기에 치료 완치하다면 이명은 질환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명이 생기는 원인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게 청력 검사를 꼭 해봐야 되고요. 이명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난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난청을 치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난청이 치료가 되면은 치료도 돼요.
이 병이 만약에 청력에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이 심리적이나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병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외부 요인이 제거가 되면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이명 자체는 난치긴 하지만 불치는 아니에요. 이거 치료할 수 있고 환자분이 어떤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이런 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걸 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뭐 초기에 굳이 치료 안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생 아이가 헤드파 혈증 강하게 사용하는 난청이 겁니다. 충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충고해 드릴 게 있는데 요새 이거 얘기가 많이 돼요. 우리가 이제 난청 기준을 우리가 25데시벨로 정하고 이게 청력 검사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보다 더 낮은 정도의 난청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청력은 이 연속 범주잖아요. 0데시벨도 있고 잘 듣는 사람 마이너스 데시벨도 있거든요. 0데시벨이 20대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요런 이제 헤드셋 아이폰, 이어폰이나 헤드셋 이런 거 많이 사용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 되면서 벌써 소음성 난청이 생긴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국권형 데이터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15데시벨 정도를 이제 난청의 위험군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지금 요새 세대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난청이 있는 정도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제 이 현재 이런 걸 이 개인 청각기구라 그러죠. 요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세태와도 관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 너무 특히나 너무 크게 들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 괜찮다 그래도요. 나이 들면 노인성 난청이 100% 빨리 옵니다. 이거는 이미 다 검증된 내용이에요. 소음에 의한 충격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귀에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노인성 난청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들으면 안 되고 특히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소음 있는 데서 들으면 더 안 좋아요. 그럼 볼륨이 막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에 아마 좀 마지막이 되겠죠? 예. 시간이 예, 마지막으로 제 아니 저희 질문 받을게요. 진료라 그러네. 자, 하나 더 받을까요? 봅시다. 아, 예, 그 리스크님 질문 마지막으로 볼게요. 귀가 왼쪽으로 좀 벌갈하면서 먹먹해서 병원 가서 청력 정상이라고 중이염도 아니라 해서 귀 압력 검사를 수면 검사 사실 수면 검사 잘 모르겠어요. 수면 검사가 왜 하자고 그러셨을까? 수면 검사?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먹먹해졌을 때 청력도 정상이고 중이염도 아니고 압력 검사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귀 먹먹하시는 분 많이 와요. 이제 이관을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이제 검사 이게 먼저 세 가지를 감별을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난청이 있을 때 제일 먹먹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관 기능 이상 때문에 압력 조절 안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귀 안에 이제 물이 차거나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드물게 이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물지만 이 먹먹함이 생기는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청력 검사, 이관 검사, CT 정도 찍어보면 다 알아요. 수면 검사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수면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수면 다원 검사고 해서 자면서 하는 검사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때 하는 검사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정상이면은 사실은 별 문제 없는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성으로 그냥 오는 증상일 수 있고 왜냐면 귀는 굉장히 예민한 데기 때문에 특히나 한번 병이 생겼던 귀, 감기 걸리고 나서 먹먹해진 후에는 이 먹먹한 게 별 문제 없는데도 증상이 좀 오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의 이관 기능이 생겨요. 감기 걸리면 기능 이상이요. 코가 붓기 때문에 그런 게 보통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는 그냥 좋아질 수 있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세 달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다 정상이 나오는 경우에 개방성 이관증은 다 또 정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개방성 이관증은 이관이 열렸을 때만 증상이 생기고 닫혔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24시간 열리는 경우에는 진단이 쉬워요. 그럼 병원 가서 보면 아니까. 근데 가끔 열리고 평상시에 닫히고 그러면은 병원 와서 봐도 닫혀 있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진단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열릴 때 먹먹한 증상이 생겼을 때 고막이 펄럭이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사실 그럴 때 그래서 이 스콥을 빌려드려요. 녹화해요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사실 별 문제 없는 겁니다. 별 문제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질환일 수 있지만 앞으로 크게 청력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더 일으킬 질환은 아니라는 의미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질문 여기까지고 벌써 50분이 넘고 5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51분이네요. 예.
질문 많이 주셔서 아주 풍성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